안녕하세요. 부겐일링입니다. 오늘의 책은 모든 병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입니다. 지은이, 후지카와 도쿠미. 저자 소개. 정신과 의사이자 의학 박사. 1960년 일본 히로시마현에서 태어났다. 1984년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신경정신과, 현립 히로시마 병원 신경정신과, 카모정신의료센터 등에서 근무했다. 우울증의 양리, 영상 연구와 MRI를 이용한 우울증 연구를 수행하고 노년기 우울증 환자에게 경미한 뇌경색이 다수 발생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2008년부터 후지카와 심류내과 클리닉을 개원하여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질환, 치매 등을 치료하고 있으며 고단백, 저당질 식사를 중심으로 한 영양요법으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작하며 질적 영양실조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다. 쌀밥, 된장국, 생선구이, 샐러드, 밑반찬이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식단은 균형이 잘 맞네 라며 만족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가정식 요리가 건강식이다. 될 수 있으면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 채식 위주의 식사가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전제로 균형이 잘 맞는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제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현재 상식처럼 여기는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영양소만 먹게 되기 때문이죠. 흔히 영양실조라 하면 섭취량이 부족하여 생기는 양적 영양실조를 떠올리기 쉽지요. 그러나 섭취량은 넉넉할지라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즉 불필요한 영양소를 과잉 섭취하는 질적 영양실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질적 영양실조란 당질 과잉 플러스 단백질 부족 플러스 지방산 부족 플러스 비타민 부족 플러스 미네랄 부족 상태입니다. 이것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지요. 모든 만성질환은 분자 영양학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영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의사보다 직접 공부하는 일반인이 질병의 치료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분자 교정 요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분자 영양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의 작용을 미스이시 이론 및 서양의 분자 교정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위한 기초 다지기. 단백질이야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제1의 영양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분을 제외한 7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몸속에서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계속 공급받아야 생명활동, 즉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균형 잡힌 식사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불필요한 당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적 영양실조를 초래하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병에 걸린 것이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즉, 만성질환을 단백질로 스스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만성질환을 스스로 치료하는 분자 영양학에 대해 풀어내기 전에 그 대전제가 되는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충분하면 DNA가 질병을 스스로 치료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놀랄 수 있을 테죠. 분자 생물학에 따르면 DNA는 사람의 몸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허약한 사람의 몸에서는 DNA가 내리는 지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합니다. DNA에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유전자를 통해 정보가 전사되고 번역되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합성과 분해를 반복합니다.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그 작용을 마치면 신속하게 분해되는데, 이처럼 단백질 대사가 유지되는 상태를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분해된 지 오래된 아미노산을 재사용합니다. 재사용된 아미노산은 미네랄과 원자단이 결합되어 있어 변형을 일으키지요. 이러한 아미노산으로 만든 단백질은 면역 작용을 통해 비자기로 판단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즉, 낡은 폐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으면 집이 튼튼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1kg당 단백질 1g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 50kg 여성은 최소한 5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데요. 달걀 3개에는 단백질 20g이 들어있으며 소고기 200g에는 단백질 30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식사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프로틴을 규정량만큼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프로틴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보다는 최소 프로틴 규정량 정도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한 단백질의 효과는 몇 시간 만에 사라지지만 프로틴 20g을 1일 2회 섭취하면 효과가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하루에 프로틴을 60에서 100g씩 섭취할 수 있으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프로틴을 섭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자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도하면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먼저 프로틴 규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성 대부분은 처음부터 프로틴 규정량을 어렵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약 50%가 처음에는 속이 메스꺼려서 프로틴 규정량조차 섭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화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는 프로틴을 소화, 흡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위가 받아들이지 못해 속이 불편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여성에게는 프로틴 5g을 1일 3회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프로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서서히 단백질의 소화 흡수 능력이 향상되어 프로틴 규정량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미채식, 자연식물식, 단식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이므로 프로틴 규정량을 제대로 섭취하기까지 1-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틴 60cc의 무게는 20g입니다. 제품에 따라 실제 함유된 단백질 양은 다르므로 프로틴의 양이 곧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틴 20g을 1일 2회 꾸준히 섭취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틴 규정량 및 고기와 달걀이 포함된 고단백 식사를 실천하면 체중 1kg당 단백질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섭취했을 때 얻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우선 복용하는 약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다음 장점은 철분제 복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철분은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부족한 여성 중에는 철분제를 복용하면 속이 메스꺼린다는 이유로 잘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요. 하지만 프로틴 규정량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 중에 철분제 복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프로틴을 섭취하다 보면 페리틴 수치가 증가하는데 페리틴은 몸속에 지닌 철분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이 프로틴은 웨이 프로틴에 비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웨이 프로틴을 섭취할 경우 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이 프로틴을 섭취 중인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일단 소이 프로틴을 다 먹은 뒤 웨이 프로틴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분들께 당장 소이 프로틴을 폐기하라고 말합니다. 소이 프로틴은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웨이 프로틴은 크게 WPC 농축 유청 단백질과 WPI 분리 유청 단백질로 나뉩니다. WPC에는 유당이 들어있고 WPI에는 유당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다. WPI는 유당 제거를 위한 추가 공정을 거치므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웨이 프로틴은 어느 회사 제품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날씨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단백질 결핍일 수 있다. 날씨 변화에 민감한 분들은 내원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더위를 타서 식욕이 떨어진다. 태풍이나 저기압이 발생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다. 기온 변화가 심할 때는 몸이 적응하지 못한다. 특히 겨울철에 더 민감하다.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남성은 극히 일부입니다. 실제 장마철만 되면 여성 환자의 대부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날씨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극심한 단백질 부족 상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ATP, 아데노신 3인산,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가 모자라지고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해 날씨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 과잉인 사람은 없다. 프로틴을 섭취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해진다는 말은 곧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이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백질 과잉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최대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답하자면 단백질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일정량만 소화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과잉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인 중 단백질 부족 상태인 사람은 흔해도 단백질 과잉인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고도 단백질 부족, 고도 단백질 부족, 경도에서 중등도 단백질 부족 상태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20살 무렵부터 조현병을 앓다가 몇 차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어느 중년 환자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량 항정신성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중이라서 일을 하지 못하고 방문 간호사와 파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청, 피해망상 등에 시달렸던 이 환자는 평범한 활동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내원할 때마다 환청이 심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정신적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초고도 단백질 부족이며 빵이나 주먹밥처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때문에 당질 과잉 상태입니다. 직접 요리하지 않으며 식사를 챙겨주는 가족도 없기에 고단백, 저당질 식사를 실천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금전적 여유가 없으므로 프로틴을 구매할 수 없고 나이아신도 섭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매일 아침 달걀을 5개씩 삶아서 하루에 다 드세요 라고 지도합니다. 의외로 환자들은 거부감 없이 이를 실천합니다. 그분도 달걀을 먹었더니 환청이 줄어서 편안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방문 간호 기록에도 달걀을 많이 섭취하면 환청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을 실감했으니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듯 앞으로 점차 더 개선될 것입니다. 제2장 메가비타민 요법을 통한 자가치료의 실천법.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다면 다음은 메가비타민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은 메가비타민 요법을 마음먹은 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 메가비타민 요법을 시작하세요. 요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법을 시작하기 앞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컨디션 난조에는 철분 부족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비타민은 철분 부족을 해결한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고용량의 철분제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멀티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소량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왜 고용량의 비타민이 필요한지, 왜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의 역할 중 하나는 혈액의 적혈구 생성이지만 그 외에도 생명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합성에서 보조인자로 활약합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의 감소가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노르아드레날린은 의욕을 북돋고 도파민은 쾌락을 만드는 작용에 관여합니다. 철분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모노아민 가설에 대응한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습니다. 또 철분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 대사의 최종 단계에서 철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ATP 세트는 메가비타민 요법을 시작할 때 섭취하는 세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세트입니다. 철분, 전자전달계의 최종 단계에서 철분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TCA 회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C, 카르니틴, 즉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할 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운반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데 보조 효소로서 작용합니다. 비타민 E, 비타민 E가 부족하면 호흡으로 얻는 산소의 43%가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때문에 낭비됩니다. 산소는 본래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에서 쓰입니다. 즉, 산소가 부족하면 호기성 해당을 하지 못합니다. 의문이 들 때는 스스로 방법을 찾자. 다른 사람에게 배운 지식은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의문이 들 때는 직접 공부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몸에 익히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현 시점에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1번 당질 제한, 2번 철분 부족 해결책 마련, 3번 프로틴 섭취와 메가비타민 요법, 4번 서양의 분자 교정 의학 학습.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은 유한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된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을 쓸모있게 사용하여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분 1초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더욱 진지하게 일에 임하고 더욱 진지하게 공부하며 더욱 진지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질병 치료 방법을 공부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제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건강해요. 라는 환자의 말에 격려를 받으며 제 길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과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의사입니다. 여기까지 의사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비밀, 모든 병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